세상 사람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만나게 되는 직업이 있습니다. 의사는 평생 안 만나고 살 수도 있지만 이 사람만큼은 예외가 없죠. 오늘도 내일도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엔 이분 앞에 눕게 되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일인데도 사람들은 이 직업을 들으면 슬쩍 표정이 굳고 한 발짝 물러섭니다. 심지어 재수없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기도 하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그 직업을 가진 남자와 결혼한 여성입니다. 그녀의 결혼 소식이 알려지던 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자주 연인님 채널 듣는 지방 소도시에 사는 애청자 김정심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연 드리고 싶은데 딱히 별일이 없어요. 오래 살지 않아서 그런가. 저는 이제 35세, 남편이 이제 갓 40이거든요. 저는 부모님이나 시댁 어른들도 다 좋으셔서 딱히 사연이라고 보낼 것이 없지만 제 주변에 딱 한 사람, 어쩌다 밟은 개똥 같은 애 하나가 있는데 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걔가 이유는 모르겠으나 저를 자기 라이벌로 생각하고 혼자 내가 잘났니, 네가 못났니 비교하며 험담하고 그랬거든요. 객관적으로 볼 때 걔나 저나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혼자서 그렇게 열불을 내었답니다. 고등학교 때 알게 되었으니 제법 머리 굵어 만난 건데 얘를 보면 제가 작아져서 무슨 놀이방에 있는 느낌이 듭니다. 얘는 고등학교 때도 기필한 감이 하나 없이 그거 맛있냐, 먹을 것 좀 하면서 가방 기웃기웃하고 뒤적여 보면서 저를 염탐했던 앤데 대학 들어와서도 똑같았거든요. 그렇게 가방 뒤적거려서 보고는 다음날 제가 쓰는 화장품 같은 거 똑같은 걸로 저도 하고 옵니다. 립스틱이나 향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저를 따라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어울리냐고 애들한테 묻는데 대답이 뜨뜻미지근하면 난리가 나고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그건 아니고로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주눅이 들었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더라고요. 그건 아니고로 시작을 해도 결국은 제가 한 말 다른 식으로 돌려 말하는 거였거든요. 한마디로 얘는 제 말에 무조건 반대하고 싫다는 애였습니다. 한마디로 절 무시하는 거죠. 아마 저를 라이벌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애가 티나게 선 그으니 친구들도 마음이 불편해서 얘하고 잘 안 놀았거든요. 저를 싫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애들에게 확인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 더럽고 치사한 게 내 마음에 드는 애하고만 친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어찌 되었건 그런 애들을 최소 나 결혼할 때까지는 잘 데리고 가야 합니다. 친구 하나 없는 사람 뻔하잖아요. 보통 친구 모임이 몇 무리로 나뉘는데 성질 같아서는 안 보고 싶은데 얘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같이 한 나이인 5에서 7명 속에 아슬아슬하게 끼어서 졸업하고도 꽤나 오래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이 중재를 참 잘해주었거든요. 다들 그렇게 이쁘고 잘나지는 않은 애들이라 외모 순으로 하면 걔가 제일 낫고 다음에 저로 일단락을 지었는데 본판으로 비교하자면 할 이야기가 많지만 걔가 2학년 여름방학에 쌍꺼풀 수술을 한 후로는 다시 태어난 거나 다름없게 황골탈퇴했으므로 외모 1등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7명 사이에서 이뻐 봤자죠. 밖에서 모임 가지면 멀쩡대는 남자가 10번 중에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그저 그런 여성들이었지요. 그러나 다들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어서 이곳에 대해 자존심 상해하는 애들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다들 실속들을 차리고 한 우물을 팠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남편은 저 고등학교 때 처음 보고 대학 졸업한 쯤부터
조금 감정이 들었는데 집이 장의사를 합니다. 예상하셨다시피 아무 잘못 없이 저승사자란 별명을 달고 평생을 살았는데 그래서인지 사람이 가볍지 않고 단단합니다. 저도 처음엔 시댁 가업 때문에 마음이 가다 말고 했는데 대학 졸업반 그 무렵에 동네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것 보고 그만 반해버렸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오빠는 직접 염하고 하는 장의사가 아니라 유족이나 조문객 안내하는 일을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양복 입은 남자 중 최고의 미색이었습니다. 이목구비가 아니라 그 분위기요. 나처럼 친구 어머니를 마치 생전에 알고 지낸 것 같은 그 장엄하고 슬픔에 공감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제 친구가 사연이 많은데 아무튼 건강하셨던 분이 사고를 당해서 경황 없이 떠나신 데다 친구 아버지가 재혼하시고 다른 가정을 꾸려서 홀로 제 친구를 키우셨거든요. 외갓집도 타지에 있어서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데 모르는 것 투성이에 저도 초상집 간 게 2번째라 큰 도움도 못 주고 어리바리 우왕좌왕했지요. 친구 말로는 아버지께 엄마 돌아가셨다고 전화하자마자 옆에서 듣고 있던 아버지 부인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전화를 했냐고 나중에 조문이나 가면 될 거 아니냐고 악을 썼답니다. 보나마나 여차하면 싸움이 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마땅히 이끌어줄 어른이 없어서 참으로 호구 잡히기 십상이었던 처지였죠. 듣자 하니 장례식장 바가지 씌우는 것이 예사라 하고 장의사 하면 공포영화에서 본 무서운 사람밖에 안 떠오르던 저는 막막한 와중에 아는 오빠 만나니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말 잘하면 최소한 바가지는 안 씌우겠거니 했는데 지방 소도시라 장례하는 곳이 2곳인데 한 군데가 악명 높게 돈 쥐어짜는 곳이라 친구가 오며 가며 본 오빠네로 정한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빠네는 외곽 쪽에 아주 크고 깔끔한 장례식장이 따로 있는데 리무진까지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호화롭지만 거긴 비싸서 엄두도 못 내고 대학병원에 있는 조그만 빈소 빌려서 친구 어머니를 보내는데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 오랜만이네요. 정심아. 네가 여기 무슨 일이야? 설마 너희 어머니... 아니요. 제 친구 어머니예요. 가정사가 복잡해서 어른들 늦게나 오실 것 같은데 잘 좀 부탁드려요. 어머니가 혼자 키우셔서 돈도 별로 없거든요. 최고급 같은 고급품으로 잘 부탁드려요. 바가지 씌우지 말고요. 아니 오빠네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신문에서 보니 그렇다고 해서. 알았어. 더 정성껏 모시라고 말씀드려 놓을게. 기특하네. 친구 어머니상에 이렇게 열심이고. 내가 저승사자 아니냐. 좋은 곳으로 잘 모셔드릴게. 걱정 마. 아무리 무서워하고 꺼려해도 결국 사람들은 여기로 와. 그렇게 겁먹을 것 없으니까 안심하고 절차며 상은 우리 쪽에서 다 준비할 테니까 친구나 잘 다독여줘. 고마워요 오빠. 막막했는데 오빠 보니까 너무 반갑고 든든하네요. 나중에 장례 마치고 따로 봐요. 그렇게 친구와 덩그러니 첫날을 지내는데 오빠가 말을 해두었는지 장의업체 사장님, 그러니까 지금 시아버지가 문상을 오셨습니다. 친구 어머니 맡은 지도사님이 물론 베테랑이지만 어른처럼 잘 봐달라고 돈 찔러주는 유두리도 없고 돈도 없는 어린 상주라 마음이 쓰였는지 오빠는 다른 빈소 일 보느라 자주 오지는 않았지만 오며 가며 살펴보다가 사장인 아버지께 한번 다녀가시라 이야기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장의사가 돈을 갈쿠리로 긁어 모은다는 소린 들었는데 보통 조문객 100명 기준 잡고 장례 비용이 850에서 1,500만 원 든다고 하니 장례식장까지 있는 오빠네는 알고 보면 엄청난 부자였죠. 하긴 죽지 않는 사람 없듯이 우리 사는 곳 사람들이 결국 오빠네 고객이었습니다. 오셔서 다른 말씀은 안 하고 파견 나와 있는 직원분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니 신경 써서 잘 봐달라고 한 말씀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도와주시는 2분 중에 한 아주머니가 꼬치꼬치 깨물으며 짜증 비슷한 걸 내던 참이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바가지는커녕 오히려 부조금을 내어주시고는 친구 어머니를 언제 뵌 것 같다고 하시는데 파출부의 백화점이나 결혼식장, 식당일이며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니 아마 오빠네 장례식장에서도 일을 하셨겠죠. 이렇게 연이다 가끔씩 얼굴 보고 밥도 먹고 했지만 서로 사귀자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빠는 자기 집안이 이래서 먼저 사귀자는 말을 안 했고 저도 약간 이 부분이 걸려서 선뜻 말을 못했는데 사람들이 어찌나 많이 죽는지 오빠가 워낙 바빠서 데이트다운 데이트도 못하다 보니 더욱 망설이는 마음이 컸었지요. 그러다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며 자연스럽게 오빠를 우리 가족에게 보일 수 있었는데 저를 유족의 일원으로 보는 오빠의 눈빛이 평상시에 저를 보는 눈빛과 달라서 또 한 번 반했던 것 같네요. 오빠는 보통 염은 직접 하지는 않지만 우리 외할머니라는 소리에 본인이 직접 나섰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들어가는 모습에 밖에서 기다리고 있기로 했던 저는 엄마와 이모 외삼촌을 따라 들어갔는데 수건으로 뒤덮인 채 시다못해 푸른 빛을 띠고 있던 외할머니가 순간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며 손을 잡았을 때 축축하고 차가워서 생전의 외할머니 같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빠는 침착하고 우리 외할머니에게 수의를 입히고 얼굴을 닦아주었는데 엄숙하면서도 정중해서 신성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엄마에게 마지막 못다한 인사하시면서 할머니 뺨을 쓸어주라고 하자 왈칵 울면서 엄마가 뺨을 만지며 오열을 하는데 엄마의 열기가 전해져서인지 창백했던 외할머니의 뺨에 혈색이 돌며 마치 살아나는 것도 같았지요. 마지막으로 입술을 깨끗이 매만지고 머리 손질까지 끝낸 오빠는 머리에 베개를 받쳐드리고 두건을 씌우고 우리는 관에 국화꽃을 한 송이씩 넣으면서 잘 가시라고 작별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나오며 엄마를 비롯한 외갓집 식구들이 오빠 손을 잡고 고맙다 인사를 하는데 저와 아는 사이라는 말도 안 하던 오빠를 놓치면 괜히 다른 여자 좋은 일 하는 거란 생각이 든 제가 그날 저녁 정식으로 소개를 올렸습니다. 물론 왜 하필 이란 반응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직접 하는 일을 보고 그 순간에 감동을 느꼈던지라 반대까지는 없었답니다. 지금도 남편하고 콩닥콩닥 말다툼하다 미워질 때 이 생각을 하면 사르르 마음이 녹으며 또다시 반하는데 할아버지 보낼 때 별로 좋지 못한 기억을 가졌던 엄마도 남편에게 받은 감동으로 밀어주셨지요. 하여간 오빠 덕에 우리 외할머니는 초특급 대우받으며 가셨습니다. 오빠가 직접 리무진 몰고 와서 장지로 모셨는데 우리 식구하고 조금 문구적대느라 하마터면 예약된 가족 스케줄에 차질이 생길 뻔했거든요. 장례업체 사장인 시아버지께 며칠 동안 그 문제로 혼나는 바람에 제가 인사도 올릴 겸 사정을 말하려고 찾아뵈었죠. 영준이 녀석이 이상하게 안 턴 짓 하더니 이유가 있었구만. 진작 말을 하지 이 녀석아. 그랬으면 2대 다 나가지. 저놈이 표현은 잘 안 해도 마음은 따뜻한 놈이니 정성으로 보시고 외할머니도 좋은 곳에 가셨을 거니까 너무 슬퍼만은 말아요. 다 죽어요 사람은. 오늘 살아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결국 마지막에 내가 다 만나잖아요. 그래서 알겠어. 어떤 마음으로 가음 물려받겠다고 하는지. 내가 그랬거든. 정심 아가씨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일 절대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남편 잘 얻은 거야. 우리 각시도 남들 보는 눈만 무시하면 세상 돈 잘 번다고 시집 잘 얻다 해요. 알아요. 우리 외할머니 모시는 것 보고 가족들도 별말 안 하더라고요. TV나 영화에서 이상하게 나와서 장의사 한다고 하니까 좀 그랬는데 리무진 몰고 오니까 다들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요즘은 옛날하고 다르구나 하시더라고요. 저놈이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다오. 그래서 내가 내 직업 때문에 놀림받는 거 엄청 신경 썼었다고. 나쁜 맘 먹을까봐. 근데 오며 가며 죽은 강아지나 고양이 끌어안고 와서 지 나름대로 장사 지내주고 그러는 거야. 나는 아버지 하는 일 부끄럽지 않아요 하고. 그래서 이놈 생각보다 강한 놈이구나 했지. 원래 큰 놈 물려주려고 했는데
지가 창피해서 싫다 하고 여기서도 안 살아요. 얘 누나는 어렸을 때 하필 귀신이가 뭔가를 봐서 장례식장이라면 식겁을 하고 결국 영준이가 물려받기로 했거든요. 물론 형제끼리 좀 나눠주기도 해야겠지만 아무튼 돈 때문에 걱정 안 할 거란 장담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장난 아닌 업종이라고. 이게 어지간히 잘 나가는 의사보다 우리가 더 버니까 걱정 마세요. 저 오빠 장의사 하는 거 안 부끄러워요. 애들이 가끔 놀리기는 하는데 친한 애들이라 마음에 서로 안 두고요. 그래요. 실컷 놀리다가도 일 당하면 또 니네 덕 봤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쁘게들 사귀고 요거 영준이랑 만난 거 사 먹고 친구들하고도 먹고 어른들하고도 먹고 그래요. 부담스러워 말고 그냥 입 다물고 아끼지 말고 오늘 중으로 싹 풀어 제껴버려. 내 며느리감 처음 만나주는 첫 용돈이니까 서로 기분 좋게. 영준이 너도 오늘은 쉬어. 손도 통도 크신 아버지는 100만원짜리 수표를 덥석 용돈으로 쥐어주시며 저를 반기는 마음을 보이셨고, 저는 또 신이 나서 영준 오빠 시간 빼달라 해서 영화도 보는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하면서 내친김에 친구들까지 싹 불러 모았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께 용돈을 이 정도 받는 며느리가 어딨냐고요. 안 그래도 제가 오빠네 가업 때문에 약간 고민하던 것을 알고 있던 친구들이 축하하려고 몰려왔는데 거기에 재수없는 그 애까지 끼어 있었습니다. 얘는 그때까지 제가 누구를 좋아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지 몰랐는데 걔도 연애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바빠서 우리하고 어울린 지 한참이나 됐었거든요. 친구들이 설마 아니 오겠나 정심이가 저녁 쏜댄다 올래 하고 예의상 물어봤는데 그 애는 웬일로 제가 밥을 사냐며 무슨 일 있냐 물었고, 사연을 듣고 나선 제 남편감도 보고 한 푼이라도 벗겨 먹으려고 참석한 거였습니다. 웃긴 게 뭐하는 남자나 묻는 그 애의 속이 뻔히 보이는 말에 친구들이 하얀 가운 입고 병원에서 일한다고 해버린 건데 장의사라고 하면 보나마나 헛소리 핑핑하며 재수없게 굴 것 같아서 연막을 친 거죠. 결혼 예정인 내 남친 집안이 의사 집안이란 소리에 걔 반응은 안 봐도 뻔할 뻔짜였고요. 저와 오빠를 보자마자 조금 있다가 친구 하나가 올 건데 영준 오빠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러저러한 아이라 이렇게 말을 했다면서 기분 나빠할까봐 걱정하더라고요. 오빠야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이라 친구들 말에 웃어 넘기고 괜찮다고 안심을 시켜줬지요. 저 역시 웃음이 났고요. 딱히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따로 장례식장 있지만 대학병원 장례식장에도 오고 가고 염할 때나 사건 사고에 휘말린 분들 같은 경우 흰 가운 입고 과학수사대 부검실에도 따라 붙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들은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하며 노닥거렸습니다. 보는 이미지가 그래서 그렇지 장례식장 비용 마련하려고 상조도 되는 세상에 3일 만에 평균 1,000만원 버는 장례식장 가진 시댁이 의사처럼 고소득을 버는 것은 매한가지 아니냐 하는데 맞는 말이긴 합니다. 저 역시 선입견을 가졌던 사람이라 고민했었는데 우리 부모님도 어디 장례식장 하면 떼돈 번다고 하시다가도 막상 사돈 된다 하니 얼떨떨하게 마음이 싱숭생숭하시긴 하셨다거든요. 거기가 우리 사돈집이야 하고 툭 터놓고 말하기 그렇다는데 어쨌든 영준 오빠 보고 마음이 딱 안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말 수 없이 절제된 미가 있거든요. 사람이 고급스럽고. 친구들도 기어이 그렇게 됐구나 떨떠름해 하더니 오빠 보고 바로 반짝반짝 눈을 빛내는데 한마디로 남편은 공포 드라마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저승사자가 아니라 맨블랙의 사락에 나오는 브래드 피트 같은 저승사자 같았습니다. 누가 장의사로 봐요. 잘생긴 의사지. 아무튼 눈에 콩깍지 씌인 데다 시아버지께 용돈 두둑하게 받고 기분이 째진 저와 오빠가 그렇게 친구들과 놀고 있을 때 미용실 냄새 풍풍 풍기며 그 애가 왔습니다. 여자들은 알 겁니다. 그 특유의 남의 파마약이며 헤어 에센스가 짬뽕된 미용실에서만 나는 냄새가 있거든요. 머리 손질을 하고 왔는지 평상시 헤어스타일이 아니라 전문가의 손길이 물씬 느껴지는 스타일에 옷도 꽤 신경 써서 입고 왔더라고요. 보아하니 결혼 예정인 내 남친이 의사인 줄 알고 꼬리 치려고 단단히 준비한 듯이 보였습니다.
정식으로 날짜 잡아서 친구들에게 통보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안면 트는 김에 자랑 삼아 마련한 자리라 다들 부담 없이 왔는데 혼자서 거의 약혼식하는 여자처럼 꾸민 것도 웃긴데 본인은 그걸 유도했는지 당황하지도 않고 들이대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리 어떤 자리인 줄 알고 나오셨어요? 정심이 제가 결혼할 남자 소개하는 자리예요. 제가 너무너무 바빠서 친구들 모임 안 끼는 애거든요. 근데 도저히 안 낄래야 안 낄 수가 없는 게 좀 안타까움이랄까? 그런 게 느껴져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듣자하니 직업도 좋고 집안도 좋으시다면서 외모도 기대 안 했는데 은근 분위기 미남이다. 제가 원래 취향이 한결같은데 영준 씨는 취향을 뛰어넘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여자를 은근 설레게 한달까? 근데 정말 쟤하고 결혼할 거예요? 남자분이 너무 아깝다 정말. 뭐 책임질 만한 일을 하셨어요? 요즘은 그런 거 안 따지지 않나?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야, 둘이서 만난 게 우리보다 더 됐을 거야. 정심이에 대해 알아도 너보다 더 많이 아니까 입 다물어. 우리가 10년 지기면 이분들도 10년 산 부부나 다름없어. 둘이 어련히 알아서 할까. 결혼하려고 선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어릴 때 처음 만나서 사귈까 말까 결혼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 모든 순간 얼마나 심사숙고했을 텐데 뭘 한다고 네가 말을 보태니? 아니 유부남도 아니고 약혼한 상태도 아닌데 못할 말했니 내가? 야, 여자는 내가 좋으면 여자친구 있는 건 알고도 들이댈 수 있어. 결혼한 사이가 아닌데 뭐 어때? 결혼해서도 헤어지는데. 나 아는 언니도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막 과감하게 대쉬해서 형부가 원래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결혼한 케이스야.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나는 그거 큰 죄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 젊을 때 일이고 애 낳고 잘 살아. 내가 좋으면 어떻게든 낚아채야지. 그냥 줘? 더구나 정심이하고 너무 안 어울린다니까. 야, 너 혹시 민영 언니 말하는 거니? 그 언니 그것 때문에 시댁이 찍혀서 시집살이 장난 아니라던데 뭔 소리라는 거야? 신우들이 엄청 싫어한대. 나 같아도 좋진 않지. 둘한테야 연애겠지만 뭐 저런 애가 있나 싶고 여자 간의 의리도 뭣도 없어 보이고. 네가 남자 형제가 없어서 그렇지. 나는 남자고 여자도 이해해. 이형이면 이상형에 맞는 상대 골라야지. 결혼이 장난이야? 오늘 정심이 남자친구로 소개받는 거지 신랑감이라고 소개받는 자리도 아니잖아. 나는 니들 이러는 거 그냥 트집 잡는 거로 보이거든. 그리고 내 말 몇 마디로 금갈 사이면 안 봐도 뻔한 거 아니야? 혼자 설친다고 되나? 영준 씨 선택에 가타부타 말 보탤 자격, 욕할 자격 우리 모두 없다 이거야. 정심이 빼고. 너야말로 연애한다고 얼굴도 안 비추던 애가 오랜만에 모임 나와서 그런 소리 하기 안 부끄럽냐? 지 남자친구 아깝다며 소개도 안 해주면서 무슨 친구라고. 어머, 아무리 서운해도 그렇지 우리끼리 있을 때는 할 얘기를 얘가 막 하네. 영준 씨가 나를 아주 남자의 환장한 애인 줄 알겠다. 언제적 얘기라니? 그 사람이 많이 바빠서 핑계 대준 거였고 내가 너희들 보기 민망해서 못 나온 거지. 진작에 헤어졌어. 한 300년 전에. 그나저나 영준 씨는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나이는요? 저 아는 사람 많거든요. 문득 고등학교 때랑 대학교 때 졸업사진 보고 싶네요. 지금도 멋진데 그때는 얼마나 청순했을까. 나이는 정심이하고 5살 차이 납니다. 고등학교는 상산 나왔는데 공부는 그저 그랬고요. 졸업사진이라고 해봐야 거기서 거기죠. 좋게 봐주셔서 고맙긴 하지만 남자한테 청순하단 건 별로 칭찬 안 같네요. 어쩜 겸손까지 하시네. 정심이하고 연결되기 정말 토 나오게 아깝네요. 피부가 그렇게 잡티 하나 없이 뽀얗고 귀티나요? 보통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외모가 좀 아쉬울 때 많은데 다 가지셨어요. 거기다 공부가 그저 그랬대. 아이고, 공부 그저 그런 건 정심이죠. 제 학교 다닐 때 먹으러 다녔어요, 매점에. 쉬는 시간에 제 자리에 있는 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학도 똥통 나왔잖아요. 야, 너하고 나하고 고등학교 같은 데 나왔고 대학 동기도 되잖아. 그래서 지겹게 7년을 봤지. 그런데 네가 나온 대학은 명문대고 내가 다닌 대학은 똥통이니? 영준 오빠도 우리 학교 나왔거든. 국립대면 나름 우수하지. 무슨 똥통 취급이야. 발끈하긴 창피한 줄 아나 보네. 농담을 진담으로 받는 습관 고쳐 얘. 얘가 여유가 없어. 사람 질리는 거야 그거. 남자는 더더욱 질려하고 나한테 뺏길까봐 엄청 경계하네. 영준 오빠 우리 학교 의대 나오셨구나. 그럼 나하고도 동기네. 전공이 뭐예요?
대학병원에 쭉 계실 거예요? 개원 안 하시고? 아참, 집에 의사 하신다고 했죠? 병원 물려받으셔야죠 그럼. 진작에 만났으면 좋았을걸. 너무 아깝네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저 의사 아닌데요? 우리 집 금산 장례식장 합니다. 저도 아버지 일 돕고 있고요. 정심이 친구들이 제 직업 궁금해한다는 소리에 직접 보고 들으라고 설명을 애매하게 하셨던데 정말 엉뚱한 의사라고 생각하신 모양이네요. 그게 실제로 대학병원 장례식장 일도 하고 아주 간간히 염할 때는 흰 가운 입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장의사라고 대뜸 소개하기 민망해서 그러셨나 본데 착각이라도 의사 취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은 네가 왜 그러는 줄 알았다는 듯이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술술 진실을 털어놓았고 친구들은 모두들 입을 가리고 웃어댔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노란한 것이 분했는지 고등학교 동창이자 대학 동기기도 한 이 애가 파르르 했습니다. 결국 혼자 생쇼를 한 것을 안 건데 뭔가 우리가 상상하던 것보다 더한 꿍꿍이가 있었는지 내 남자친구의 진짜 정체를 알고서 반응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가 애들한테 나오라고 연락한 게 오후 4시쯤이었는데 7시 모임에 7시 반에 나타난 그 애는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본인이 말은 안 하지만 진짜 의사인 줄 알고 낚아채려고 혼신의 준비를 하고 나왔더라고요. 왜들 웃어? 이것들이 미쳤나? 야, 장의사라고 그냥 말하지 왜 사람 상상력 자극하게 비비 꼬아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냐? 내가 애들한테 처음에 그렇게 말해서 그래. 고등학교 때 내가 차마 장의사째 마들레미가 좋다고 말을 못해서 아버지가 대학병원에 가끔 가서 흰 가운 입고 돌아다닌다고 했거든. 현주는 그 소리 듣고 식당에서 일하시냐고 하더만 너는 의사로 착각해줘서 고맙기는 하다만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런 거고 지금은 나 우리 시댁이며 오빠 부끄럽지 않아. 네가 나를 싫어하는 거 뻔히 아니까 애들이 솔직히 말했다간 내 남자친구 장의사란 소리에 얼굴 보기도 전에 비웃음 받는 게 미안하고 싫어서 둘러쳤대. 그나저나 네가 나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의사하고 연애한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은 거잖아? 아이고 황송해라. 나 잘난 거 알아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야. 제 말에 약이 올랐는지 개거품을 보글보글 물며 따지는데 정말 참으로 볼만했습니다. 물론 저와 친구들이 얘가 미용실 냄새 풍기고 나타났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말 들어보니 그 몇 시간 동안 향후 1년여간 내 남자친구를 뺏을 계획을 다 짜놨더라고요. 심지어 자기의 행동에 대한 면죄부를 스스로 줘가면서 자기가 내 의사 남친을 빼앗은 것이 내가 의사 부인 될 자격이 없는 애라 그렇다는 그럴듯한 이유까지 준비를 했더라고요. 장의사 부인도 부끄럽지 않은 저는 생각도 못해본 추잡한 논리였죠. 믿긴 뭘 믿어? 너 같은 거한테 넘어갈 정도의 의사면 오죽하겠냐? 그 생각은 했다 내가. 나는 그냥 어쩐가 보려고 나름 성의껏 준비는 했어. 보나마나 얘네들 거지같이 하고 나올 테니까. 와보니 아니나 달러. 너희는 나보고 욕할지 몰라도 친구 남자면 꾸미고 나오는 성의는 기본 탑재해야지. 못생긴 것들이 당당하기까지 해. 나야말로 생돈 20만 원 날린 게 너무 기막히고 무식한 너희 같은 것들을 친구랍시고 이날 이때까지 만나는 게 한심스럽다 야. 머리 이쁘다 했더니 20만 원이나 했어? 토 나오게 아깝긴 하다. 장의사인 줄 알았으면 돈 안 들였을 텐데. 억울하다 그 말이냐 지금? 너는 투자를 하려면 미용실이 아니라 책방에 좀 해. 우리 7 중에 그나마 낫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봐. 정심이 너도 그래. 내가 이 정도 꾸미고 왔으면 먼저 말을 해줘야지. 가만히 나 오해하게 지켜보고 웃고 있어? 그럼 그렇지. 네 주제의 의사는 개뿔. 저것들이 한 말 고지 곧대로 믿은 내가 순진한 년이다. 잘난 척 더럽게 하더니 장의사하고 결혼하냐? 재수없어. 장의사가 대체 어때서? 내가 결혼하는 건데 네가 재수없을 건 뭐고? 너는 안 죽어? 너는 평생 장의사 만날 일 없을 것 같아? 그래, 너는 그럼 네 부모 돌아가시면 앞마당에 땅 파서 묻어 그럼. 이상한 애네. 네가 뭔데 내 남편 직업 가지고 왈가불가냐고. 그리고 이제 와서 아닌 척 발뺌하지 마. 너 내가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들이대더만 영준 오빠가 아깝다고. 맞는 말이야. 내가 꿈인지 생신지 아직도 분간이 안 되는데 나야말로 오빠가 의사가 아니라 장의사라 다행이란 생각을 해. 아무도 안 데려가서 내 차지가 됐잖아. 이 보리의 이 인물에 의사였으면 감히 내가 만날 수나 있었겠어? 놀고 있네.
그래, 죽은 사람이나 만지는 놈하고 살면서 좋단다. 저에 대해 무슨 소리라곤 상관은 없는데 그 말은 좀 거슬리네요. 그럼 시체 만지는 부검이는 천하다는 말인가요? 의사는 살아있는 사람을 담당하고 저는 죽은 사람을 담당합니다. 시체? 그렇게 돈 벌려고 지발 놓아놓고 억지로 끌려온 척하는 네 가지 없는 신입 같은 소리 하지 마시죠. 그 전날까지 살아 움직이던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저는 고인과 가족들을 위해 차마 그분들이 못하는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고요. 정심이 말대로 우리 같은 사람이 없으면 여기저기 허술하게 처리된 고인분들 때문에 난리 날 겁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가르는 게 사망자에 대한 태도라는 점에서 저는 중요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동물도 지능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인식하긴 하지만 오로지 인간만이 일정한 절차를 가지고 의뢰로서의 장례를 치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가 재수없건 말건 돈도 잘 버시지 맹추야. 친구 부모님 상당해도 한 번을 안 쫓아가 봤지 너? 금산 장례식장 하면 우리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네가 감히 장의사라고 재수 있네 없네? 한 해 매출이 백화점급인 사람 앞에 두고 의사인 줄 알고 20만 원 머리에 발랐다고 악을 쓰냐? 너 때문에 우리가 창피해 얘. 백화점급 매출이란 말에 그의 표정이 썩으며 아차한 모양이었지만 이미 우리는 빈정이 상했고요. 저는 남편에게 미안했지만 제대로 그 애를 제 인생에서 안 봐도 될 기회를 얻어 다행이었습니다.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장의사란 직업을 딱히 반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런 분들 덕에 시댁이 거의 라이벌 하나 없이 승승장구 잘 나가고 있거든요. 아무튼 남편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든 것 말고는 다른 불만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장의사이자 남편입니다. 특히 바가지 요금 없이 정직하게 형편에 맞게 고르게 하고 유족이 말 안 해도 깎아주어도 남는 장사라 돈 안 하고 잘 사는 저는 가끔 남편 보려고 갔다가 같이 일도 돕는데 이왕이면 아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곳이라는 생각은 가끔 합니다. 남편이 열인 줄 알았지만 의외로 강하다고 하신 시아버지 말씀대로 한 사람의 인생의 성적표는 아이러니하게도 남은 유족들의 모습을 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는데 모르는 분이라도 자식들 하는 꼴을 보면 생전 속 엄청 썩으셨겠구나 하는 분이 있고 비록 행색은 초라하더라도 물 흐르듯이 숲속에 부는 바람처럼 사신 분이로구나 싶게 맑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장례식장 음식은 고인이 자기를 봐주러 오는 고마운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마지막 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맛있게 먹어주는 게 서로서로 고마운 법인데 오신 손님들이 먹는 것 가지고도 눈치 주는 유족들이 있답니다. 우리 장례식장은 음식 가격이 인당으로 거의 거저나 다름없게 저렴하게 해도 그러니 유족에게 비용 정산 상담하는 남편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할지 가늠이 안 될 지경이죠. 그렇게 산 사람이 미워질 때 남편은 오히려 사람들이 꺼리는 염을 직접 하며 다시 초심을 다잡는답니다. 저는 이 소리 듣고 엄청 울었는데요. 물론 아직 젊고 어린 아이들까지 있으니 죽으면 안 되지만 내가 먼저 죽어서 남편이 나를 맡아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사람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로 잡혔답니다. 남편은 제가 이 소리하면 자기가 먼저 갈 것이라고 정색을 하는데 아무튼 장례를 하는 사람 천대하거나 피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본데 없는 자식놈보다 더 예의 갖추고 마지막 인간의 예우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제 못된 친구 이야기하다 이야기가 하소연으로 끝났네요. 여러분들은 모쪼록 장례식장에 늦게 당도하시기를 바라며 건강하시고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빠가 적적할 때면 연인 채널을 자주 즐겨 듣는다고 하셔서 제 사연도 한번 신청해 봅니다.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자면 저는 얼마 전 결혼식을 올린 20대 중후반의 새댁이랍니다. 남들은 조금은 이른 나이에 결혼하며 제가 알지 못했던 아니면 모르고 지나갈 뻔한 사연이 있어 신청했어요. 제 유년 시절은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과는 많이 달랐어요. 엄마 아빠가 저를 낳고 5년 정도 같이 사시다 이혼하셨거든요. 엄마의 말에 따르면
두 분이 이혼한 이유는 친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위장 이혼을 하자고 해서 했는데 그 이후로 친부는 정말로 자취를 감췄다고 했습니다. 간간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친부가 다른 분과 가정을 일구고 산다는 소식을 접했을 뿐 제가 어른으로 성장할 때까지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엄마와 단둘이 남겨진 우리 무녀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모가 가끔 도와주긴 했어도 워낙 없었던 터라 엄마는 저를 위해 친부를 찾아 제 양육비만이라도 받아내려고 했지만 어디에서도 친부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 친부가 제 양육비를 제때 보내줬다면 엄마도 고생을 덜 하시고 우리 생활에 단비처럼 많은 보탬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책임과 의무를 친부는 전혀 이행하지 않았답니다. 이런 가운데 엄마와 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어서 공부에만 매달렸네요. 그 결과 초등학교 때부터 학업과 관련된 상은 모조리 제 차지였습니다. 엄마는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제가 반듯하게 우등생으로 성장해주니 늘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사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에게 웃음을 찾아주고 힘이 날 수 있게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모녀에게 파란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죠. 바로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딸인 저와 단 둘이 살며 힘겹게 사는 모습을 보고 엄마 직장 동료가 지인을 소개해줬어요. 처지가 엇비슷했던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서로 잘 통했다고 하더군요. 1시간을 대화해도 10분을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서 두 분은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립고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고 했어요. 두 분은 오랫동안 만난 사이가 아니지만 단시간에 서로에게 흠뻑 빠져 앞날을 약속하고 저에게 선보인 것이었죠. 저는 그 아저씨를 처음 보고 너무 당황스러웠답니다. 반갑다 지우야. 어쩜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 난 엄마 친구 한상민 아저씨야. 앞으로 잘 지내보자. 엄마한테 네 얘기 많이 들었다. 공부를 그렇게 잘한다며? 아, 네. 근데 아저씨예요? 할아버지예요? 관리를 많이 안 하셨나 봐요. 되게 나이 들어 보이신다. 요새 같은 시대에 관리 안 하시면 사회생활하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 말이죠. 너 처음 뵌 분께 무례하게 그게 무슨 말이야. 어른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얼른 죄송하다고 사과드려. 아우, 죄송해요. 우리 애가 원래 이런 예의 없는 애가 아닌데 조금 눈치가 없기는 해요. 아, 진짜. 저의 무례하고 당돌한 질문에 엄마는 제가 눈치가 없어서 그렇다며 무안해하셨고 아저씨는 박장대소하며 시원하게 웃으시고는 어린 제가 못 알아들을 알쏭달쏭한 말만 하셨습니다. 내가 고생을 좀 많이 해서 나이 들어 보이는 게 아니라 지우 네 말대로 나이가 좀 많아서 그래. 지우 말 듣고 아저씨도 관리하도록 노력해 볼게. 좋은 충고 고맙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뭔가 저는 그런 말에도 빈정이 확 상했습니다. 비꼬는 건지 진심인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냥 나이가 많다고 하면 될 것을 어렵게 말씀하시기는. 엄마는 아저씨의 그 말이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같이 깔깔 웃어댔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도 안 웃겼는데 말이죠. 이렇듯 아저씨는 고생만 한 엄마의 얼굴에 웃음꽃을 찾아주셨고 엄마는 아저씨에게 안정감을 찾아준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 제 눈에도 다 보일 만큼 뭔지 모르게 잘 어울렸고 죽이 잘 맞는 것 같았어요. 아저씨는 엄마의 말에 의하면 자녀도 없이 오랫동안 혼자 사셨다고 했습니다. 아저씨도 엄마처럼 결혼한 적이 있었으나 아저씨 부인이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계시다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혼자 생활해 오셨는데 엄마를 소개받고 먼저 간 부인에게 미안할 정도로 엄마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했어요.
그러니 아저씨 눈에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아저씨는 딸인 저와 안면을 트고 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모녀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외식도 자주 했습니다. 엄마와 단 둘이 살면서 못 느껴보던 호사스러운 일상이었어요. 아저씨는 우리 모녀를 챙겨줄 정도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넉넉한 편인 것 같았습니다. 덕분에 날이 갈수록 저와 엄마의 생활들은 부족함이 없게 되었죠. 아저씨의 직업은 트럭커였습니다. 장거리는 안 하시고 철도, 터미널, 보세창고에서 입출고 위주로 컨테이너를 옮기면서 일주일에 3일 정도만 일해 시간도 아주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다 경력이 오래되어 보수도 상당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아저씨는 제가 원하는 것들을 쉽게 잘 사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가 저에게 눈치 줬지만 아저씨는 큰은혜 기죽이면 안 된다곤 하시곤 제가 원하는 것들을 다 사주셨어요. 제가 물질에 넘어간 건 아니지만 아저씨가 저에게 이러니 아저씨를 안 좋아할 수가 없었답니다. 저는 엄마가 아저씨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제 친구들이 전혀 부럽지 않더군요. 한 번씩 친구들 집에 놀러가서 친구들 아빠가 있는 사실만으로 주눅 들고 엄청 부러웠는데 그런 감정이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만큼 아저씨가 엄마와 저에게 잘해줘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심지어 아저씨가 일하러 가서 못 보는 날이면 보고 싶고 기다려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다 아저씨는 제가 할아버지 같다고 한 말에 신경 쓰였는지 그 이후부터 외모 관리도 하시더니 옷도 멋지게 입고 다녀서 사람들이 한 번씩 쳐다볼 정도로 근사하게 변모하셔 제가 뭔지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저에게 주저주저하며 어렵게 말을 꺼내더군요. 저기 지우야, 사실은 아저씨랑 엄마 결혼하려고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엄마는 우리 지우 의견이 제일 소중해서 솔직하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 나 상관하지 말고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나야 엄마가 좋다면 할 수 없는 거지. 아저씨 나쁜 사람 같지도 않고 엄마랑 잘 맞는 것 같긴 해. 나한테도 잘해주고. 아저씨가 워낙 내면이 훌륭하신 분이잖아. 그렇지? 네가 봐도 아저씨 좋은 사람인 것 같지? 어쩌면 너는 엄마랑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똑같니? 우리 지우, 그럼 엄마 결혼 허락해준 거다. 나중에 딴 말하면 안 돼. 저는 엄마에게 새침하게 말했으나 속으로는 아저씨가 제 아빠가 된다는 사실이 엄청 좋았어요. 이런 제 마음과 달리 그때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기쁨을 속으로만 감췄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제게 결혼 허락을 받고 아저씨와 결혼식을 올리기 전 우리가 아저씨 집으로 들어가서 살았어요. 좁고 불편한 우리 집보다 아저씨 집이 넓고 더 좋았거든요. 아저씨 집으로 들어가니 아저씨는 우리 모녀를 맞이하기 위해 이미 리모델링을 새로 싹 다 해놓았더군요. 거기다 예쁜 제 방까지 생겨 새 집에 온 것 마냥 기분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모르게 꾹꾹 눌러놓은 감정을 드러내며 아저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아빠, 너무 감사해요. 제 방이 공주님 방 같아요. 이제 친구들도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빠? 지우야, 너 지금 아저씨를 아빠라고 불러준 거니? 네? 제가요? 제가 지금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불렀다고요? 그랬나? 저도 몰랐어요. 내가 왜 그랬지? 근데 엄마랑 아저씨랑 결혼하면 아빠 되는 거 맞지 않아요? 저는 그 순간 기분이 들떠 아저씨라고 부른다는 것이 그만 아빠라고 해버렸어요. 제 속에 담아둔 말이 튀어나온 것이었죠. 저의 말에 엄마와 아저씨는 눈을 마주치며 살포시 웃더니 눈시울이 뜨거워지는지 서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아저씨와 함께 사는 것이 그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아저씨는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에서 전교회장을 뽑는다고 해서 제가 나갈까 말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답니다. 전교회장이 되면 부모님이 자주 학교에 찾아와서 학교에 필요한 것들을 사주고 가는 게 보여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우리 모녀의 형편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라 고민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잡고 전교회장에 나가려는 욕심을 내려놓았지요. 그런데 아저씨가 어떻게 알았는지 제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지우가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인기도 많은가 봐. 우리 회사 동료 아들이 너랑 같은 학교에 다니는데 네 이름을 듣고서는 금방 알더라. 그리고 지우가 전교 학생회장 후보로 뽑혔다며? 왜 엄마랑 나한테 이 기쁜 소식을 말 안 했어? 은근히 서운하고 속상하네.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달래지? 아저씨는 제가 그 말을 안 해줬다고 정말 속상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심하게 토라져 있더군요. 저는 아저씨를 달래는 차원에서 말을 한다고 했는데 그만 제 속마음과는 다른 말이 나오고 말았답니다. 자꾸만 제가 겉과 속이 다른 말이 나오는 건 아저씨와 항상 관련이 되어 있었어요. 저 그거 안 하기로 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러나 아저씨는 제 말을 듣고 더 토라졌습니다. 저를 진지하게 앞에 두고 본인의 심정을 전하시더라고요. 지우 네가 왜 아무나야.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라. 너는 내 소중한 딸인데 이젠 누구보다 예쁘고 착한 아저씨의 딸이 되었잖아. 많이 서운하다 정말.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아저씨. 그럼 앞으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저도 아저씨가 저 때문에 기분 안 좋아지는 건 싫거든요. 서운함 푸세요. 그냥은 안 될 것 같다. 아빠라고 한 번만 불러줘. 그럼 용서해줄게. 참 유치한 아저씨였습니다. 그깟 아빠라는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빠라는 말에 울고 웃으시는지. 그래도 저는 아저씨를 달래기 위해 아빠라는 말을 시원스럽게 3번이나 불러줬어요. 아저씨는 제 말을 듣고서야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짓고서 대단히 만족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아저씨가 제게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말을 하셨어요. 있잖아 지우야. 아저씨가 나이는 많아도 알 건 다 알고 있어. 전교회장은 포기하지 말고 출마해보고 당선되면 그때 가서 이런저런 일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아저씨는 무조건 지우 널 응원하고 지지하니까 용기 내서 해보길 바래. 아저씨는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걱정하지 말고 출마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결국은 아저씨의 든든하고 진심 어린 조언에 힘입어 전교 학생회장이 출마했죠. 그랬더니 운이 좋아서인지 제가 정말로 회장이 됐어요. 세상에, 제가 전교 회장이 되다니요. 제가 당선이 되었을 때 뿌듯하고 너무 기뻤지만 일부러 내색 않고 별일 아니라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그날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 먹을 때 제가 툭 뱉듯이 말했어요. 엄마, 아저씨, 나 이번에 우리 학교 전교회장 됐어. 그리 알아둬요? 그러자 엄마가 눈이 휘둥그레지며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나, 우리 지우가 회장이 됐다고? 정말? 세상에나, 우리 지우 너무 대단하다. 나는 네가 될 줄 알았다. 아유 장해라 우리 딸. 뭐 필요한 거 없냐? 내가 다 사줄게. 아저씨는 저를 딸이라 부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저씨가 저를 이렇게 부르는 걸 저는 못 들은 척하며 마음속으로는 무척 흡족해 했어요. 저는 전교 회장이 되고 난 후 학교 생활이 더 즐거웠습니다. 아저씨는 엄마 보고 제 학교 생활에 신경 써달라며 일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제 뒷바라지와 집안일만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 엄마가 한 번씩 곱게 차려입고 학교에 올 때면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13살 인생에 이처럼 행복한 날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냥 행복할 것만 같은 제 인생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엄마와 아저씨의 결혼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며 제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한 집에 같이 살기만 했어요. 그러던 하루는 이모가 놀러 왔더랬죠.
너무나 부티나고 세련된 인테리어에 놀란 이모는 주위를 둘러보며 멋지다고 감탄을 금치 못하다가 이내 궁금한 것을 툭 하고 던졌습니다. 우와, 언니 집 너무 좋다. 형부랑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왜 여태 아무런 소식이 없어? 혼인신고는 했어? 결혼식은 언제 하는데? 그런데 엄마는 갑자기 급격히 어두워지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새 엄마가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으면서도 안색도 안 좋고 아저씨와 제가 많이 걱정이 들고 있던 찰나였거든요. 엄마는 근심 걱정이 있던지 날이 갈수록 야위어지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찰나 이모가 저희 집에 와서 이것저것 묻는데 부담스러웠던지 망설이다가 전혀 뜻밖의 말을 내놓더라고요. 한 가지씩만 물어. 안 그래도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만약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지우 네가 좀 맡아주라 라고 말을 했는데 이모는 당최 알아들을 수 없는 엄마의 말에 이해가 통 되질 않았던지 재차 여러 번 물었는데 엄마는 제 눈치를 보고서는 더 이상 아무 말 않더라고요. 저는 왠지 엄마가 저 때문에 이모한테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것 같아서 눈치껏 자리를 피해 주었는데 온갖 불안한 예감이 들어 쉽게 자리를 뜨질 못했습니다. 영특했던 제가 엄마의 말을 듣기 위해 몸을 숨겼을 때 그제서야 뒤늦게 엄마는 제가 나간 줄 알고 한참을 뜸들이다가 이모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얼마 전에 검사 결과 나왔어. 네 형부 만날 때 몸 상태가 심상찮았지만 그냥 넘어가다가 검사해보니 자궁암 말기라더라. 지금은 온몸에 다 전이 된 상태로 그 사람이 혼인신고라도 하자고 했지만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 그이가 지우랑 내가 나가겠다고 하는데도 울면서 매달리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그 사람 곁에서 버티고 있는 중이야. 엄마는 이모에게 이야기를 두서없이 털어놓다 아저씨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저려왔는지 울컥했습니다. 이모도 엄마가 좋은 사람 만나 살만해졌는데 이런 불행을 맞닥뜨리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저도 엄마의 속사정을 듣고 난 후 울컥하며 제 감정을 어쩌지 못하겠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나서서 엄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엄마가 왜 그렇게 된 거냐고 나서려다가 차마 엄마가 제가 엄마의 병을 알았다는 사실로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실까봐 숨죽여 울 수밖에 없었어요. 자매의 눈물바다가 집안 공기를 흥건히 적시고 있을 쯤 아저씨는 일 마치고 오셨어요. 자매가 왜 이러고 있는지 감을 잡은 아저씨는 자매를 꾸짖었습니다. 다들 왜 이러고 있어? 초상난 것도 아닌데. 지우 알면 어떡하라고. 둘 다 얼른 눈물 닦고 이 아까운 시간 1초라도 아끼며 행복하게 웃어야지. 아저씨의 말에 엄마와 이모는 눈물을 닦고 아저씨 말처럼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아프고 쓰라린 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엄마가 아프다는 생각에 그날부터 모든 게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인 엄마가 아픈데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소중한 존재가 제게 멀어진다는 사실은 저를 절벽으로 내모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몸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시시각각 변해갔고 저는 끝까지 엄마에게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을 숨기고 엄마에게 효도하며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는 힘없는 얼굴로 제게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지우 요새 왜 이렇게 엄마 말도 잘 듣고 이쁜 짓을 해? 엄마가 우리 지우 덕분에 살만 난다. 정말 행복해. 늘 이렇게만 행복하면 좋겠다. 저는 엄마의 말에 울컥 슬픔이 솟구쳐서 그만 엄마의 말에 어떠한 대꾸도 못하고 그 자리를 도망쳐 버렸습니다.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도 힘들고 너무나 슬프고 괴로운 감정을 마냥 숨겨야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엄마를 위해서라면 저는 지금 순간만큼은 엄마를 마냥 행복하게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저씨는 엄마의 고통이 밀려오면 다음날 일을 가야 하는데도 밤새 간호했습니다. 엄마의 고통이 멈추면 엄마는 한숨도 못 잔 아저씨한테 미안해서 남몰래 눈물을 훔쳤어요. 저는 두 분이 밤마다 이런 사투를 벌이는 것을 보며 가슴이 미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후회해요. 제가 차라리 모든 것을 터놓고 엄마 곁에 있어드리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는 저하고도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끝까지 모르는 척하는 바람에 엄마는 저와 할 수 있는 마지막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아저씨에게 더 이상 고통과 부담을 안겨주기 싫었는지 아저씨의 품에 고이 안겨 긴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사람이 떠나간다는 거 참으로 한순간이더군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학교에 가려다 울부짖는 아저씨의 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달려갔더랬죠. 아저씨는 축 늘어져 있는 엄마를 껴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다 큰 어른이, 그것도 나이가 많은 어른이 하늘이 무너져 내린 듯 우는 모습이 낯설고 무섭기도 하더군요. 영원히 잠든 엄마에게 다가가고 싶어도 아저씨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선뜻 다가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아저씨의 처절한 울음이 저에게 전염됐는지 저 또한 아저씨처럼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날 엄마를 떠나보냈어요. 아저씨는 어린 저보다도 엄마를 떠나보내고 상심이 크셨는지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 아저씨 집에서 제 짐과 엄마 짐을 다 빼 이모 집으로 옮겨온 상태였어요. 이모도 동기간인 우리 엄마를 떠나보내고 한동안 무척 힘들어했으나 제 앞에서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저를 돌봐줬습니다. 저는 엄마도 보고 싶고 그리웠지만 늘 내 편이 되어주던 아저씨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보고 싶어 이모와 함께 입원 중인 아저씨를 병문안하러 갔습니다. 아저씨는 전에 없던 초췌한 몰골로 링거의 목숨을 의지하며 앙상한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또 터뜨려서 제가 위로를 해주었지만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아저씨 괜찮아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지우냐? 나도 네가 많이 보고 싶었다. 아저씨는 저를 보더니 엄마가 생각났던지 미처 말을 다 못 잇고 바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놀란 이모가 저더러 잠시 나가 있어 라고 하더군요. 울음이 멈추지 않은 아저씨는 이모와 한참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모가 저를 불러서 다시 병실로 들어가니 아저씨는 잠들어 계셨습니다. 이모가 제 귀에다 대고 말했어요. 지우야, 형부 마음이 아직도 많이 아픈가 봐. 그러니 형부가 다 나을 때까지 못 올 것 같아. 주무시지만 우리 인사하고 나가자. 응? 저는 아저씨 곁에 더 머무르고 싶었으나 아저씨가 아프다고 하니 뒤돌아서야 했어요. 그 뒤로도 저는 아저씨가 진심으로 걱정돼서 이모를 조르며 병문안 가자고 했지만 더 이상 아저씨를 만나러 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저씨가 이런저런 핑계로 저를 피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보면 엄마 생각이 나서 괴로우니까 그때는 어린 마음에도 그 마음이 또렷하게 전해져 오더라고요. 엄마를 너무나 사랑한 아저씨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여태 함께 살면서 아빠로 알았던 내게 아저씨의 행동은 너무나 각박했습니다. 제가 점차 실망을 느낄 때마다 이모가 제 마음을 알아채고는 그러더군요. 형부가 너 보고 싶다는 말 전해달래. 그리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라고 하더라. 밥 거르지 말고 꼬박꼬박 챙겨 먹으라는 말도 알았지? 아저씨가 나 보고 싶다면서 왜 나보러 안 온대? 이젠 다시는 나 보고 싶지 않대? 내가 엄마 딸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지우야. 너무나 서운하겠지만 네가 형부를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형부가 좀 바빠서. 여기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녀서 그래. 이모의 말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지만
아저씨가 전한 저의 당부에 대한 말을 곱씹어 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모든 게 변명이고 핑계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자 저한테도 그게 참 많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날 딸처럼 누구보다 아끼고 좋아해줬던 아저씨가 한순간에 돌아서더니 그건 내가 친딸이 아니니까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 스스로 움츠려들게 되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 아저씨를 붙잡을 수 없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제 마음속에서 강제로 아저씨를 몰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빠처럼 정말 아빠처럼 한 번씩 사무치는 그리움은 떨쳐낼 수 없었어요. 저는 예민한 시기 엄마를 잃고 아빠 같은 아저씨를 잃었지만 마음을 다잡기 위해 애써 그리움을 잊고자 학업에 충실히 하고 공부에 모든 시간을 쏟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모 곁에서 살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별탈 없이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해 졸업했습니다. 저는 아픈 세월을 뒤로하고 성인으로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며 취업하게 되었어요. 운이 좋게도 제가 취업한 곳은 어느 대기업이었습니다. 제가 하필 많은 대기업 중 그곳을 택한 이유가 있었어요. 대학 다닐 때 친구랑 같이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러 그 회사 생산직에 일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구내식당의 밥이 너무나 맛있어 이런 곳이면 직원 복지뿐만 아니라 모든 게 잘 돼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 사실은 제가 잊지 못하는 사람과의 추억도 남아있어서였습니다. 취업을 하자마자 현장 일에 서툴렀던 저와 친구는 같이 일하는 다른 분들에게 민폐였어요. 공부라면 자신 있었는데 몸쓰는 일은 젬병이었죠. 그래도 다들 그곳에서 오래 일하시고 연장자들이라 일이 서툰 우리를 참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친구와 저는 연신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보다 못한 반장님이 한 소리 했습니다. 학생들 거기서 알짱거리지 말고 여기로 와봐. 공부만 하고 와서인지 어째 하루를 조용하게 넘어가는 날이 없네. 학생들한테 딱 맞는 일거리 줄 테니까 따라와. 친구와 저는 지하에 있는 창고로 쫓겨났어요. 다행히 친구와 함께여서 그런 와중에도 서로 의지가 되더군요. 그곳에서 우리가 할 일은 출고하는 일을 돕는 거였습니다. 출고 나갈 제품을 파악해 수량만 확인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라 실수할 일이 전혀 없었어요. 창고에는 직원이라고 해봤자 임시로 차출된 친구와 저 그리고 기존에 있던 직원 2명이 다여서 아주 단촐했습니다. 우리는 창고 직원들의 보조라 각자 짝이 정해졌어요. 저와 짝을 이룬 분은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분이셨는데 그분은 직함이 따로 없어서 선생님이라 부르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저씨라 부르기엔 젊어 보여 애매했지요. 그래서 그냥 제가 부르기 편한 대로 제 일을 가르쳐주니 사수라고 불렀네요. 그분도 딱히 불만이 없었고요. 제가 창고로 쫓겨온 날 절 놀리더군요. 이곳에 온 걸 환영한다. 여긴 몸이 둔한 사람들만 오는 유배지다. 동지가 늘어나서 기쁘네. 여기서 쫓겨나면 굴착기로 뚫어도 갈 데 없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해야 돼. 알고 보니 사수도 저처럼 현장 일이 서툴러 실수만 하다 쫓겨났다고 했어요. 뭔지 모를 묘한 동질감이 느껴지더군요. 그래서인지 우리들은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가끔씩 사수가 나이에 안 맞게 잘 토라지는 게 문제였지만 이미 저는 사수보다도 나이 많은 아저씨를 잘 달래봐서 식은죽 먹기였죠. 그 반면 친구네 팀은 늘 다투고 실수가 잦았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팀의 팀워크를 사수가 은근히 자랑하며 특유의 깐죽거림이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줘서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방학도 끝나가고 아르바이트도 끝나가고 있었죠. 사수가 다음 방학 때도 아르바이트 할 거냐고 묻더군요. 저는 다음 학기는 졸업반이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거기다 이모가 저더러 공부는 안 하고 힘든 일 한다며 애정어린 잔소리를 퍼붓고 있던 중이라 아르바이트를 또 한다는 건 엄두가 안 나기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끝나가기 이틀 전쯤이었어요. 저와 친구는 틈나는 대로 저희를 도와주신 분들을 찾아다니며 그동안 감사했던 마음을 전하고 작별 인사를 미리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사수가 우리와 안면이 있는 분들과 모여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친구와 저는 그분들에게 도와주셔서 고마웠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너희들 벌써 아르바이트 다 끝나가는 거야? 들어온 지 엊그제 같았는데 세월이 참 빨라. 창고에선 말썽 안 부렸지? 너희들 데려가려고 여기 있는 김씨가 로비를 많이 했다.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사수가 어리버리한 우리를 구해줬다는 말에 새삼 다시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일하면서 사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왔냐고요. 너희들은 그래도 좋은 분들 만나서 좋게 넘어갔지만 난 매일 혼났어. 일은 단순한데 손에 익숙하지 않으니 헛발질만 매일 했거든. 그런데 너희들 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랑 닮아 있어서 데려온 거야. 돈 벌러 왔는데 그러다 쫓겨나면 안 되잖아. 초등학생 같은 사수한테서 이런 면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예전에 아저씨가 저를 지지하고 도와준 것처럼 사수한테도 그런 면이 엿보였어요. 의외이더군요. 제가 정작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제 옆에 있었는데 그동안 사수가 내색하지 않아서 못 알아본 거죠. 보기와는 다르게 속 깊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수와 제가 볼 날이 이제 채 하루도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 뭔지 모르게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좀 더 사수에 관해 알고 싶었는데 아르바이트가 끝나며 거기서의 인연도 추억으로만 남게 되었어요. 그런 계기로 제가 하고 많은 대기업들 이곳에 지원하게 되었던 겁니다. 취업 후 저는 제가 일할 부서를 배정받기 전 각 부서를 돌며 동기들과 같이 인사를 하러 다녔습니다. 다들 새로 들어온 우리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환영해 주었어요. 건물 이곳저곳을 돌며 조금은 지쳐가고 있을 때 제 눈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휙 지나갔습니다. 저는 제가 피곤해서 헛것을 봤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간 곳이 우리 회사의 핵심 부서인 경영전략실을 책임지고 있는 실질적인 실세인 본부장님을 찾아뵙는 것이었어요. 우리를 데리고 안내해주던 선배님이 본부장님을 뵙는다고 하니 많이 긴장한 듯 했습니다. 자, 긴장 풀고. 내가 다 떨리네. 경영전략실에서 이번에 들어온 신입들 중 차출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다들 실수하지 말도록.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은 아니다. 긴장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해. 선배님의 긴장감이 우리들에게 전이 됐는지 본부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어요. 선배님이 이처럼 긴장한 이유는 제가 근무하며 들은 본부장님의 소문이 많았으나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건 상대에게 허를 찌르는 질문을 자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가 답변을 못하면 할 때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고 하더군요. 특이한 사람이었죠. 거기다 잘 삐지기까지 한다는 것이 말이에요. 아무튼 본부장님은 우리가 온다는 연락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바쁜지 우리가 온 것도 모르고 등을 돌린 채 계속 통화 중이다 부스럭거리며 뻣뻣하게 굳어있는 우리들을 뒤돌아서 바라보다 갑자기 통화를 마무리 짓고 전화를 끊었어요. 우리는 그때 처음 본부장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전 본부장님의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질 뻔했죠. 실제로 휘청거렸고요. 선배님이 잡아주지 않았다면 아마 기절했을 겁니다. 본부장님은 제가 익히 알고 있던 창고직이 저의 사수였어요. 어째 이런 일이. 사수는 아니 본부장님 또한 저의 얼굴을 보고 적잖이 놀랐는지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니 영문도 모르고 서 있는 동기들에게 퍼진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게 했습니다. 제군들 만나 뵙게 되어 반가워요. 이번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뽑혔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알고 있는 인재가 그 인재인가? 아무쪼록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고 다들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의 짧은 인사는 강렬했으나 제 마음에 콕 박히는 것이 있었어요. 도둑이 제발저리듯이 말이죠.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본부장님이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선배님과 동기들의 눈이 커졌고 저 또한 그 상황이 당황스러웠지요. 왜 지금 이 순간 저를 불러 세워서 난처하게 만드는지. 못 알아볼 뻔했는데 어엿한 숙녀가 다 되어 나타나다니. 그건 제가 물어볼 말입니다. 사수, 아니 본부장님은 어떻게 여기 계신 거죠? 그때 누군가에게 많이 빗보여
내 진심을 보여주려고 제일 낮은 곳에서 나주고 쏘하고 납작 엎드리고 있었던 시기였지. 그러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반성하며 불러주기만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됐지 뭐. 그의 말 속에는 그가 밝히지 않은 그의 정체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제가 긴장이 덜 풀린 상태라 그의 말은 100%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정말 드라마에서만 보던 뒤 배경이 어마무시하게 후덜덜한 본부장님이었지요. 그런 분이랑 제가 같이 아르바이트를 했다니. 본부장실에서 나온 저는 동기들과 선배님들의 질문 공세를 받아야 했어요. 사실대로 모든 걸 얘기해 줄 수 없어 이리저리 둘러대며 관심을 저지시킨다고 진땀을 뺐네요. 본부장님과 얽히고 설킨 인연이 있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선배님들과 동기들의 지시를 받으며 저는 경영전략실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거긴 신입인 제가 감당하기에는 업무가 벅차고 숨가쁘게 돌아갔어요. 퇴근 시간도 일정치 않았고 집에 들어갈 때면 파김치가 되어 들어가니 이모는 제가 걱정이 돼 보약도 지어줬습니다. 아유, 네가 이러는 걸 보면 형부가 얼마나, 아니 하늘에 있는 언니가 얼마나 걱정할까 싶어. 일 좀 적당히 하고 연애도 하면서 젊은 애들답게 살아. 응? 저도 이모의 말처럼 그러고 싶었지만 다들 부러워하는 부서에 들어온 거라 실수하고 싶지 않았고 실력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앞섰습니다. 한편으론 본부장님에게 잘 보이고 싶기도 했어요. 그러다 기어이 일이 터지고 말았죠. 늘 긴장한 상태에서 업무를 보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여서인지 퇴근 시간 후 남아서 일하다 그만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라 깜짝 놀랐지요. 옆에는 이모가 걱정스런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거사, 내가 그렇게 말했건만 도대체 이게 뭔 일이래. 너희 회사 본부장인가 뭔 시기인가 한 사람이 널 들쳐업고 왔더라. 나한테 전화해서는 숨이 넘어가는데 마침 저기 오네. 일어났어? 내가 이모한테 조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다고 엄청 혼났어. 일은 신경 쓰지 말고 푹 쉬었다가 출근해서 업무 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네 생각은 어때? 전 따로 업무 조정할 필요 없이 계속했으면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테니 믿고 맡겨주세요, 본부장님. 그때나 지금이나 고집은 여전하네. 알았으니까 회복될 때까지 푹 쉬도록 해. 이모는 저와 본부장님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 저희 사수였다고 말하니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저는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으며 휴식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 본부장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의 병문안을 왔어요. 보는 사람 눈도 있고 불편하기도 해서 그만 오라고 외둘러 말했는데 영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직원 챙기겠다는데 누가 눈치를 줘. 눈치 주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다 말해. 창고로 다 보낼 테니까. 나이를 어디로 드셨는지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병문안 와주는 본부장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다 보니 그에 대해서 모르던 개인적인 사실들을 속속 알게 되었죠. 그는 회사에서 나도는 소문과 달리 여성관계도 과거도 복잡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그의 집안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비운의 황태자일 뿐이었죠. 쟁쟁한 형들과 누나들 속에서 살아남은 것만도 다행이라 여기고 있을 정도였으니 그의 삶이 녹록지 않았음을 말해줬습니다. 그 또한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자라면서 좋게 말하면 자신의 위치를 겸허히 받아들였다고 하더군요. 그의 얘기 속에선 씁쓸함과 짙은 고독이 묻어났습니다. 그가 저에게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내며 개인사를 들려주고 난 후부터 우리는 한층 더 가까워졌어요. 저 또한 저의 얘기를 다 해주니 그의 남다른 따스한 배려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한테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였는지 서로에게 이성적으로 끌렸어요.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만났지만 우리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남녀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 저는 제가 하던 일을 계속했지만 회사에서 그를 매일 마주치고 자주 본다는 것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른 부서로 가고 싶다고 하니 그가 심하게 반대하더군요. 이제 나한테 애정이 식은 거니? 난 널 한순간이라도 안 보면 현기증이 올 것 같아. 왜 그러는데 지우야?
뭔 드라마 대사도 아니고 그의 유치함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말을 제 귀로 직접 들으니 너무 오글거렸고 사실대로 말한들 먹혀 들어갈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럴 때마다 저는 왜 자꾸 예전에 엄마 곁에 어린아이 같던 아저씨가 자연스럽게 떠올랐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매번 느낀 거지만 그는 연애하는 데 있어 초등학생처럼 굴었는데 때로는 정말이지 제가 아빠같이 여겼던 아저씨와 너무나 느낌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끌렸는지도 모르겠더군요. 단순하고 단순한 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같은 엄마를 바라봤던 아저씨. 아무튼 저는 그렇게 되어 그와 한시도 떨어지지 못하고 회사에서 같이 일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의 저에 대한 애정 표현은 거르지 않고 직진이었어요. 이랬으니 눈치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되어 저의 회사 생활은 심히 곤란해져 갔습니다. 그나마 그가 있던 부서에서 일해서 다행이었지. 안 그랬으면 저에게 날아드는 눈총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를 일이었어요. 그가 어느 날 결심한 듯 저에게 청혼하더군요. 눈물이 핑 돌 만큼 너무 감동적이었죠. 사실 제가 자격지심이 있어 그런지 몰라도 제가 그에게 어울리거나 한 사람인지 자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그가 10분 이해했는지 저에게 말하지 않은 가정사를 마저 고백했어요. 내가 너한테 차마 말 못한 사실이 있어. 우리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지만 우리 엄마는 이 세상에 드러나면 안 되는 그렇게 한평생 살다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해. 그런 이유로 내가 많이 힘들었고 방황한 이유이기도 하지. 이렇게 나이만 많고 복잡한 가정사, 부족함이 많은데도 날 받아줄 수 있겠어? 그는 아저씨와도 참 많이 닮아 있었지만 누구보다 저와도 참 많이 닮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슴이 울컥하며 뭔지 모를 마음이 샘솟더라고요. 저는 눈시울을 붉히고는 평생 그의 곁에 있고 싶다는 말을 해주었고 이렇게 맺어진 우리의 인연은 중간에 범접하기 힘든 그의 집안 때문에 약간의 불협화음은 있었지만 그가 잘 처리해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제 결혼 소식을 듣고 저의 지인들이랑 친척들이 축하해줬습니다. 그 연락들을 다 받는다고 정신없을 지경이었네요. 그런데 그런 연락들 중 기가 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떻게 제 결혼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모르나 바로 친부가 몇십 년 만에 저에게 연락한 것이었죠.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는 친부가 이제 와서 연락이라니. 거기다 선심 쓰듯 제게 제안을 했는데 당최 어이가 없고 기막힐 뿐이었습니다. 나다. 네가 아주 어렸을 때 떠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내가 네 애비다. 네 결혼 소식 듣고 정말 놀랬다. 네가 그런 집안에 시집을 다 가다니.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네한테 해준 게 없어서 네 결혼식 때 내가 네 손잡고 들어가 주마. 그리고 혼주석에도 나랑 우리 집사람이 앉아줄게. 그러면 그 사람들 널 무시하지 않을 거야. 아마도 제가 부잣집에 시집간다니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나 싶어 이제라도 슬쩍 발을 담글 요량이었죠. 제 친부였지만 무슨 이런 신박한 논리를 펼치는지 친부의 얘기를 듣고서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뻔뻔스럽고 낯짝이 두껍다는 표현을 아마 이럴 때 쓴다는 걸 온몸으로 알게 되었죠. 저는 대꾸할 필요도 없어서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가 한없이 불쌍하게 여겨지기도 했어요. 저는 혼주석에 이모를 앉히고 싶었어요. 엄마 대신 저를 여태껏 잘 키워주셨으니깐요. 입장은 신랑과 동시 입장을 생각 중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은근슬쩍 나타난 친부가 그 자리를 노리고 있으니 기가 찰 뿐이었습니다. 이모한테 친부에게 연락 온 얘기를 다 했어요. 이모는 상소리를 섞어가며 노발대발했습니다. 어쩌면 그런 말을 천연덕스럽게 했다고? 지금 와서 지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소리를 해? 적어도 지가 인간이라면 하던 대로 계속 나타나지 말든가 축하만 해주고 끝내야지. 위장이혼하고 너랑 언니 두고 떠날 때 그 자식 양심도 함께 가출했나 봐. 너 이용해서 이득 보려고 그러는 거지 어디다 다 된 밥상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래? 이모는 제 친부에 대한 분노를 격한 말로 다 털어놓고 어느 정도 분이 풀렸는지 저랑 얘기하고 싶다고 분위기를 잡더군요. 실은 말이다.
내가 진작에 너한테 얘기해줬어야 하는데 네 결혼식 혼주석은 나도 아니고 네 친부도 아닌 형부가 앉아야 해. 이모가 형부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저씨였습니다. 이모는 그동안 저한테 하지 못했던 길고 긴 얘기를 들려주었죠. 예상대로 아저씨는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힘든 상태에서 엄마를 쏙 빼닮은 저를 보기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하던 일마저 바꾸고 지방으로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저씨는 저를 거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엄마와 식도 못 올린 상태에서 저를 거두는 것이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일인 것 같았고, 그런데다 지방까지 다니는 일을 하니 엄두가 안 났다고 하네요. 그래도 아저씨는 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여전해 친부도 보내지 않던 양육비며 교육비까지 다 보태주셨다고 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니 아저씨는 이모에게 엄청 화를 내셨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눈물까지 흘리며 우셨다고 하는데, 아저씨와 제가 표면상으로는 만나지 않았지만 아저씨는 제 일거수일투족을 이모를 통해서 다 듣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코끝이 찡했습니다. 이모는 아저씨에게 제 사진도 보내주고 저의 입학식 날짜나 졸업식 날짜까지 다 알려주며 저의 크고 작은 일들은 다 알고 계셨다고 해요. 이모의 말로는 아저씨가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주석에는 아저씨를 꼭 앉히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는 이모의 얘기를 듣고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립고 보고 싶었던 아저씨가 뒤늦게라도 다시 제게 손을 내밀어 준 게 고맙고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아직도 엄마 곁에서 아저씨와 함께한 따뜻한 온기와 행복함이 제게는 시들지 않고 남아있었으니까요. 절대로 친부는 아저씨를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핏줄보다 중요한 건 아저씨였으니까요. 저는 뻔뻔스럽고 염치 없는 친부가 아니라 당연히 아저씨를 혼주석에 앉히고 싶다고 이모에게 말하고 아저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거진 10년 만에 통화하는 아저씨. 아니, 우리 아빠한테 하는 전화라 그런지 낯설기보다는 빨리 목소리가 듣고 싶었을 뿐이었네요. 그리고 아저씨는 제 전화를 받으셨고 우리는 한참 동안 침묵하고 나서 제가 먼저 말문을 떼었습니다. 아저씨, 저 지우예요. 이모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감사해요. 절 잊지 않으시고 안 보이는 데서 절 돌봐주셔서. 아빠, 정말 고맙습니다. 이젠 저도 아빠라고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어른이 되었네요. 아빠 덕분에요. 저는 제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주체가 안 되어 아빠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빼먹을 뻔했습니다. 아빠, 그거 아세요? 저 아빠랑 무척이나 닮은 사람이랑 결혼해요. 아빠가 제 결혼식에 꼭 와주셔서 아빠랑 꼭 닮은 신랑도 봐주시고 제 손도 꼭 잡고 식장에 들어가 주세요. 지우 아빠로서 그래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아빠도 연신 울고 계시는지 울먹이는 소리만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더군요. 제 결혼식에서 손 잡아달라고 하니 아빠는 고맙다 지우야. 고맙다 우리 딸. 이 말만 반복하시며 기뻐서 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계속 흐느꼈습니다. 저는 뒤늦게 알게 된 아빠와의 진실에 그와 결혼하는 만큼이나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 결혼식에 저는 아빠의 손을 잡고 당당히 버진로드를 걸었어요. 아빠는 몰래 계속 눈물을 훔치며 제 결혼을 축하해 주셨고요. 제가 계속되는 친부의 제의를 거절하자 친부는 제 면상에다가 상스러운 욕을 퍼붓고 결혼식에 얼굴조차 내밀지 않았습니다. 이모는 이런 친부에게 제 마음만 어지럽혔다며 시원스럽게 덩달아 욕 한 바가지를 퍼붓고는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더군요. 결혼 후 저는 남편의 제의로 내조만 하고 회사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빠와 놓쳤던 시간을 메꾸고 싶었어요. 아빠는 여전히 저를 보면 힘들어 하셨으나 제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빠를 뵈려고 갈 때마다 이상하게 유독 손자 타령을 하시더라고요. 딸, 제발 아빠 소원이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내 손에 손주 좀 안겨다오. 결혼한 지가 언젠데 소식이 없어. 에이, 진짜 아빠. 저 결혼한 지 3달밖에 안 됐어요. 우리 시부모님도 손주 타령 안 하시는데 왜 아빠가 자꾸 부담을 주세요? 그래? 그게 너한테 부담이 되었냐? 나는 그냥 우리 딸 닮은 손주가 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우리 이쁜 손주 보고 싶어서 내가 매일 태몽을 꾸는 것 같아서 금방 데리고 올 줄 알았지. 자 봐라. 우리 손주를 위한 애기용품이며 옷이며 장난감이며 내가 돌아다니다가 이쁜 거 볼 때마다 하나씩 사뒀더니만 벌써 방이 꽉 찼다. 라고 머쓱해 하시면서 머리를 극적이시는데 참으로 아빠는 연세가 드셨어도 여전했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꾹 참고 새초롬하게 말했어요. 알았어요, 아빠. 아빠가 정 그렇게 원하신다면 뭐 그렇게 해드려야죠. 노력은 해볼게요. 고맙다. 역시 아빠만 말아주는 건 우리 딸밖에 없어. 너 힘들지 않게 내가 사람까지 붙여줄 테니까 손주 육아도 걱정 말거라. 알았지? 우리 딸 닮으면 분명 똑똑하고 잘생긴 녀석이 나올 게 틀림없어. 팔불출. 아, 저런 팔불출이 또 있으실까요? 저는 결혼을 하면서 남편도 없고 아빠를 되찾았지요. 남편과 아빠는 제가 보긴 두 사람이 아주 비슷한데 서로 안 닮았다고 우깁니다. 다만 두 사람이 이래도 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행복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아빠가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제 곁에 머물러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이건 하늘의 별이 되신 우리 엄마가 바랄 일이기도 하시겠죠. 요즘처럼 영원히 행복하고 평안했으면 하는 저의 소망을 담아 제 사연을 마치려 합니다.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빠 딸이 되게 한 엄마한테는 더더욱 감사하고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핏줄이라는 이유로 나타나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얹으려던 사람이 있었고, 아무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물러서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10년을 한결같이 지켜본 사람이 있었죠. 우리는 흔히 피가 섞였다는 것만으로 부모라는 이름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정작 그 이름값은 함께 밥을 먹고 아플 때 밤을 새우고 티나지 않게 뒤를 봐주는 사람에게서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저씨는 끝내 내가 네 아빠다 한마디를 못하고 홀로 그 마음을 알았고, 지우씨 역시 알면서도 모른 척 그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 서툰 사랑이 조금은 안쓰럽기도 했지만 어쩌면 그렇게 아껴둔 마음이었기에 다시 잡은 손이 더 단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곁에 있어주는 것, 말보다 어렵고 그래서 더 귀한 그 한 가지를 오늘 이 사연이 조용히 일러주는 것 같네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